그러다 보니까 외교도 문제지만 사실 우리 국내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이나 이런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진행자도 교체해버리고 아이템들 보면 예전에 그 뭐 우리 총장님도 예전에 학생 운동 하실 때 보면 땡전 뉴스라는 거 있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의 뉴스로 전락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KBS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KBS 사장이 바뀌고 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보시는 우리 최욱 씨가 쫓겨났잖아요. 그랬었죠. 더 라이브에. 그리고 우리 주진우 씨도 쫓겨나고. 네, 그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바뀐다는 거. 이게 좀 너무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과거에 그 이 방송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국민들의 네. 그 눈과 귀이고 진화하는 가장 현실의 모습인데 네. 그것이 후퇴하고 난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 불통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불통 혼자 얘기를 많이 한다잖아요. 뭐 일부에서 회의하거나 뭐 검사 시절에도 얘기하면 거의 1시간 중에 뭐 50분 이상을 본인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죠. 뭐 회의한다면서 뭐 그냥 기자들한테 공개도 안 하고 폐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과연 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세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이 소통 안 하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 민생 경제에 무능력하다. 그렇죠. 하나가 불통이다. 예. 하나가 인사 참사다. 세 개잖아요. 예. 그중에 두 번째가 불통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탈무드에 나오는 건데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잖아요. 예. 지도자일수록 더 많이 들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검사 경험밖에 없는데 과연 국정을 잘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많았잖아요.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지를 해줬으면 예. 뭔가 더 많이 들어야 사실 경제나 외교 부분은 거의 문외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문의아니죠. 예. 그런 면에서 저는 훨씬 더 열린 마음을 갖고 특히 야당을 탄압할 일이랑 야당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해야만 결국 국정은 안정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이게 총장님 지난 이제 민주주의 뭐 활동도 많이 하셨고 학생운동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 모시고 정치 활동도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광재는 민주당에서 보기 드문 자유주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자유는 보수 정당의 가짜 자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네. 보수의 자유는 자유를 무한적으로 추구하는 저는 자유의 자식은 두 명이에요. 네. 하나는 이게 성장을 항상 추구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불평등이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자유는 네.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면서 정치적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인 이 인간이 살아가려면 경제적 자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안 안반 되죠. 자유가 많아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거는 우리가 북한 사는 매일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음. 그거 가지고는 못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제가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기본 사회라는 개념인데 그렇죠. 기본소득, 기본소득. 적어도 뭐냐면 집과 교육과 노후연금 이런 건 국가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 네. 600조를 쓰니까. 예. 일자리는 기업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 이런 소위 경제적 자유의 기초를 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 자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그러나 이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이것을 제도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거권 획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그렇죠. 했습니까? 희생도 당하시고.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죠. 일본의 그렇죠. 대표적인 귀족 여성이 그 달리는 말을 앞에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여성의 참정권을 얻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동 기본권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주주의는 그냥 냅두면 자연이 진화하는 것이라는 거, 인간의 피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 인간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건 진화하는 것이고 이건 노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회복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더 많이 노동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게 하청업체들 그 사람들이 그 노동권을 갖도록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반대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그러면 노동 개혁이라는 말을 가지고 노동의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개혁이 아니라 소위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저는 근자에 보면 지난 연말에 예산 부분에서 절대 뭐 표를 생각해 가지고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 예. 우리가 빚이 많다 뭐 그랬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발표를 보게 되면 세금 깎아주는 거,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도 깎아줘야 되고, 그랬죠. 우리가 여권에 붙는 부가금 이런 거를 20조 정도 깎겠다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 대통령이 내가 삶을 지켜주겠어요. 그게 아니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전지전능한 사람을 원하는 게 전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을 음. 들어주고 예. 아파하고 예. 함께 지혜를 모으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전 지금 현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늘 함께 울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인 만나고 권력자들 만나고 기득권층 만나고 기업인들 뒤에 이렇게 병풍처럼 세워놓고 어디야 시장 가고 이런 모습만 보여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정치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가장 저는 기본적인 소양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아마 봉화마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다음에 경제가 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가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은 인간의 얼굴을 한 정치인이라는 그 느낌 때문에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지는 그건 않았잖아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국민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것도 암만 훌륭한 정책도 국민이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그리고 야당과 협력해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100점짜리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야와 협상을 해서 60점짜리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겸손한 대통령을 이제 국민은 바라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예. 나를 따라와라. 국민의 70%가 원하는 특검을 반대하면 예. 그것도 총선 바로 직전에 70%가 찬성하는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총선에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요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586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질문지에는 없는데 이제 어쨌든 총장님도 586 세대 중에 한 분이시고 뭐 저도 끝자락에 들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만 열면 586 공격을 해요. 민주당 공격을 하기 위한 저는 수단이라고 보는데 물론 뭐 국민들이 보실 때 586이 뭐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뭔가 정치권에서 이익을 누렸다.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586이 그동안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건 다 어디로 간 겁니까? 그리고 전체주의라 그래요. 586 기득권 전체주의. 검사들은 그러면 자기들 검사들은 기득권 없습니까? 아니 그리고 운동권 하지 않고 그냥 햇빛 있는 곳에 거기 가서 따뜻한 곳에 있으면서 5선, 4선, 6선 하는 의원들 국민의힘은 없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왜 기득권이라 얘기 안 하고 586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대체? 저는 서울의 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휘둘렀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안 해요. 공산 전체주의니 586 뭐 기득권 전체주의니 패거리 뭐 전체주의니 이런 얘기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586이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서울의 봄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는 장면이 두 개가 있죠. 저는 영화를 보다가 두 번 나왔는데 하나는 국방부 장관이 숨어 있는 모습. 그랬죠. 그리고 전두환이 쿠데타에 성공을 하고서 그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웃는 장면.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하나회 주역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그들이 전부 잘 살게 되고 장태환 장관이나 거기
우리가 저항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렇죠. 그 역사를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저런 일이 있었던 거야? 검색해 보면서 우리가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화에 기여한 것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를 폄훼할 그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이 자꾸 비판을 하는데 제가 연세 드신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자꾸 남을 욕을 하지? 맞아요. 자기가 뭐를 할 것만 얘기하면 되면 되지.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얘기해라. 비대위원장이 왜 비대위원장이 됐어요? 정권 지지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없죠. 없으니까 그 왜 없냐? 민생 경제에 너는 무능하다. 불통이다. 그냥 불통이라고 그만큼 비난을 받는데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특검 반대하고 이태원 특별법 정말 우리 자식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그거 그렇죠. 반대하고 그게 불통이 연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더 하나는 인사 참사를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지금도 보면 비대위원 하는 사람 보면 김구 선생님 국제 정세를 몰랐다든지 폄훼하고 막 네? 비하하고 이랬죠. 뭐 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마치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인사 참사를 되풀이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이 셀카 정치 이미지 정치 때문에 본인의 이미지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국힘 지지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거는 전혀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남을 비난하지 마라. 예.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민생에 대해서 외교에 대해서 실력과 정책을 말하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한동훈 위원장 요즘 보면 언론에 한동훈 위원장 셀카 정치 얘기하셨는데 셀카 찍느라고 정신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냥 거의 뭐 연예인 기분인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만 자꾸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거의 언론에서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뭐 총선 앞두고서 이런 그 전략적 어떤 행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예 한 분은 아예 안 보이시잖아요. 네, 안 보. 김건희 여사는 아예 안 보이죠. 그 이번 선거는 분명한 거는 그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그렇죠. 심판이죠. 심판. 심판입니다. 네. 그거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면 이런 얘기하죠.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 저 이미지 거의 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이게 지금 국민의 삶이 나아지거나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손흥민 선수가 네.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연봉이 올라가지는 그건 않습니다. 아니죠. 축구를 잘해야죠. 축구를. 그렇죠. 네. 그럼 정치는 정치를 잘해야 되거든요. 당연합니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에서 실력을 보여준다. 저는 오늘은 외교 안보를 주로 얘기하니까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럴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 73%가 사법 리스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흑인 유권자의 90%가 지난번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는데 지금 62%. 그러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렇죠. 것이죠. 높아지는 그런데 미국 공화당 지지자의 70%가 대외 문제에 관여를 줄여라. 민주당 유권자의 30%가 대외 문제에 이거를 줄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조만간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북한 핵을 용인하겠다. 또는 지난번처럼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를 1조 원에서 뭐냐면 5조 원으로 늘리겠다. 네, 그랬었죠. 이런 얘기를 하게 네. 되고 만약에 미국이 대외 관계를 줄이게 되면은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대외 관계가 급변하게 됩니다. 이런 외교 문제에서 우리가 긴박하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 이거를 지금 준비할 때이지 맞습니다. 지금 셀카 이렇게 찍고 아유. 이거보다는 예. 국민을 안정되게 예. 경제에서 안정되게 예. 외교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주식이 지금 폭락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불안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당은 여당답게 처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